잊어라. 잊지 않으면 너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4년 전 어느 가을, 한 양반의 협박 한마디에 막순이의 남편은 그날 밤 관아로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어린 아들과 산골에서 숯을 굽던 막순이의 살인문을 다 떨어진 갓에 흙투성이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 하나가 두드렸지요. 그런데 막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민 그 한술의 찬밥이 어떤 인연을 깨우고 어떤 칼날을 다시 끌어들이는지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회청동 깊은 산골에 막순이라는 과부 하나가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어느덧 4년. 시댁에서마저 매정이 쫓겨난 막순이는 어린 외아들 도리를 업고 마을에서 시오리는 떨어진 외딴 산골로 들어왔지요. 산 중턱 비스듬한 빈터에 손수 흙벽을 쳐 올린 움막 한 채. 그것이 두 모자의 살림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마른 나무를 베고 정오가 가까우면 순막에 불을 지폈지요. 순막은 움막에서 20걸음 떨어진 빈터에 있었습니다. 흙으로 쌓아 올린 둥근 가마에 마른 참나무를 한 묶음씩 채워 넣고 사흘 밤낮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야 했지요. 한 번이라도 불씨가 죽으면 그 한 가마니가 통째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숯 굽는 일은 노련한 사내들도 사흘이면 손을 대이고 많은 고된 일이었지요. 막순 어멈, 자네 손이 너무 거칠어졌네. 봄이 오거든 산미 두물가에 와서 좀 씻기게. 언젠가 산을 올라온 박 영감이 그렇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감님, 산골 살림에 손이 곱기를 바라겠어요. 곱지 않아도 잘만 살아지지요. 막순이는 그저 웃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막순이는 산에도 사흘 못 견딘다는 그 일을 4년 가까이 혼자 해냈습니다. 검댕에 절은 얼굴, 손등마다 갈라진 자국, 무명 저고리는 누덕누덕 기운 자리가 더 많았지요. 엄니, 밥. 있어. 8살 도리가 굶주린 목소리로 막순이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라. 엄니가 내일은 꼭 어디서든 얻어다 줄게. 막순이도 사흘을 굶고 있었지요. 며칠 전 구운 수찬 가마가 채 식지 않아 장에 내가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무억 실렁에는 빈 사발 2개와 마른 콩 한 줌이 전부였지요. 도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등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막순이는 못 본 척했지요. 굶주린 어린 것이 어찌 그리 어른 같던지 막순이는 자기 손등을 깨물었습니다. 엄니, 손이 차요. 우리 아들, 엄니 손은 늘 차단다. 엄니가 따뜻해질 때까지 내가 잡고 있을게요. 8살 어린 것의 그 한마디에 막순이는 그만 고개를 돌렸지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도리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이 외딴 살림을 거의 잊은 듯 했지요. 한 달에 한 번 산 밑에 사는 박 영감이 집신 한 켤레를 들고 오는 일 외엔 사람 발자국이 끊겼습니다. 박 영감은 칠순이 다 된 마을 노인. 4년 전 막순이의 남편 김덕수가 누명을 쓰고 끌려갈 적 살인문에 매달려 울던 막순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준 단 한 사람이었지요. 막순 어멈. 어디 사는지는 이 늙은이가 알고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생기거든 산 밑 박 영감을 부르거라. 그 한마디를 의지 삼아 막순이는 산골에서 견뎠습니다. 새벽 산길의 서리. 한겨울 움막벽을 뚫고 들어오는 칼바람. 도리가 발진이 올라 밤새 칭얼대는 밤들.
그런 것은 막순이 혼자 감당해야 했지요. 그 첫 겨울돌이가 큰 열병을 앓았지요. 막순이는 사흘 밤낮 어린 아들의 이마에 젖은 천을 갈아댔습니다. 산 밑까지 내려갈 기력도 약값을 치를 길도 없었지요. 그때 막순이는 처음으로 살인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손을 모았지요. 평생 부처도 도사도 믿지 않았던 막순이가 그 밤만은 누구든 좋으니 우리 도리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새벽녘 박영감이 산을 올라온 것은 그때였지요. 산 밑에 사는 박영감이 어떻게 그 밤에 약초 한 줌과 집신 한 켤레를 들고 첫 달 굴기 전 산을 올라왔는지 막순이는 지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막순 어멈. 가만히 자네 사발에 이 약초를 끓여 도리 입에 흘려넣게. 영감님, 어찌 이 새벽에 산을 다 올라오시고요. 꿈자리가 사나웠어. 그게 다일세. 박영감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산을 내려갔지요. 도리는 다음 날 정오 무렵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지요. 막순이가 굶을 때면 박영감의 자루에 콩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리의 집신이 다를 때면 그 손에 새 집신이 들려 있었지요. 울고 싶은 날에도 막순이는 울지 않았지요. 울면 도리가 따라 울고 도리가 울면 산짐승이 가까이 온다고 박영감이 일러준 까닭이었습니다. 문득 막순이는 5년 전 가을이 떠올랐지요. 그때 남편 김덕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시댁마당에는 핵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고 회청동에서 김덕순의 곳간이 가장 두둑한 해였지요. 박영감이 빈 자루를 메고 시댁마당에 들어선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덕수야, 이 늙은이가 또 패를 끼치러 왔구나. 박영감은 그해 큰 비에 자기 농사를 망친 처지였지요. 김덕수는 두말 없이 곳간을 여러 쌀 2말을 내어주었습니다. 영감님, 가시는 길에 우리 어머니 집신도 한 켤레 부탁드립니다. 박영감은 곡식 자루를 받아 메고 잠시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그러더니 김덕수의 어깨를 2번 두드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한 수레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느니라. 네, 영감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늙은이가 너희 부친께 어찌 입은 은혜인지 너는 모를 게다. 굶어 죽어가던 거지 하나를 한 해를 거두어 친아들처럼 먹이셨지. 그 거지가 지금 어디서 어찌 살고 있는지는 모르나 하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법이다. 그건 옛날 일 아닙니까? 아버님께서도 그저 측은해 그러신 것이지요. 하늘은 예시를 예실이라 부르지 않느니라. 베푼 한술이 작다고 흩어지는 법은 없어. 사람이 잊을 뿐이지. 영감님, 그 말씀은 너무 무거우십니다. 무거우니까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게다. 너희 부친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너도 그리 살게 될 게야. 박영감은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덕수는 영감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부엌에서 그 말을 듣던 막순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옛 노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거니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지요. 베푼 정이 어쩌고 하늘이 잊지 않고 어쩌고. 막순이는 그날 점심 짓는 데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자기 살림 챙기기에 바쁜 평민 안악의 머리에 그런 한가한 가르침이 들어올 자리는 없었지요. 저녁에 김덕수는 박영감의 그 말을 한 번 더 막순이에게 되뇌었습니다. 여보, 영감님께서 그러시는데 한 수레 정도 하늘은 잊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래요. 우리 살기에 빠듯한 거려. 그래도 그분 말씀은
그냥 흘려들을 게 못 돼요. 그저 옛 어른 말씀이지요. 저는 한 그릇 두 그릇 살림이 더 급한 걸요. 막순이는 그렇게 핀잔만 주었지요. 그러고 1년이 지난 가을, 김덕수는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막순이는 부엌 가궁이 앞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지요.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을 때 김덕수는 이미 사랑채에서 뛰쳐나간 뒤였습니다. 덕수, 김덕수 어디 있느냐? 관아의 호령 소리가 마당을 흔들었지요. 막순이는 솥을 그대로 둔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왜 그러십니까? 김덕수는 이미 두 사령에게 두 팔을 묶인 채였지요. 흰 무명 도포 자락이 지늘게 끌렸습니다. 부인, 들으시오. 김덕수는 막순이를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았지요. 사령에게 끌려가면서도 어깨 너머로만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죄가 없는 것 하나만 믿어줘. 그것 하나면 돼요. 여보, 무슨 죄가, 어떤 죄가 당신께 있다고요? 우리 도리를 부탁하오. 그 말 한마디가 끝이었지요. 김덕수는 사령의 손에 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막순이는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비명을 지르며 따라 나왔습니다. 덕수야, 내 아들 덕수야. 시어머니의 그 음성이 4년이 지난 지금도 막순이의 귓가에 남아 있었지요. 김덕수는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관아 마당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지요. 곡식 횡령. 그것이 김덕수에게 씌워진 죄명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김덕수가 끌려간 그날부터 한 달 내내 시댁 살인문 앞을 서성였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박영감조차 살인문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그만 돌아가시오. 이 집은 이제 끝났소이다. 시어머니의 그 음성에서 무언가가 깨져 흩어지는 소리를 막순이는 들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막순이는 지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년 후 시어머니는 막순이를 시댁에서 내쫓았지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너 같은 며느리는 내 집에 필요가 없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 거라.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도리는 어찌하라고요? 그 아이도 데려가라. 데려가서 멀리 회청동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가거라. 막순이는 시어머니의 그 음성이 평소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요. 무언가가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한 떨림이었지요. 그러나 막순이는 그 떨림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지요. 도리를 업고 시댁 살인문을 나서던 그 봄날, 시어머니는 마당 한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등을 막순이는 한 번 돌아보았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내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감이 산골로 집신을 들고 올라왔지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부음을 전했습니다. 막순 어멈, 자네 시어머니께서 우물가에서 발을 헛디디셨다네. 그럴 리가요. 어머님은 평생을 그 우물가에서 사신 분이신데요. 그러게 말일세. 그러게. 영감님, 그저 그렇게 가신 거라고요? 이 늙은이는 본 게 없네. 다만 자네를 쫓아내시던 어머님 음성이 너무도 떨고 계셨다는 것만 기억할 뿐일세. 모진 음성 뒤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는 법이라네. 영감님, 무슨 뜻이신지요? 늙은이 같은 소리를 했지.
잊으시게. 박 영감은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막순이의 손에 집신 한 켤레를 쥐어주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죄책감, 시어머니의 마지막 고통, 그리고 어린 도리를 어찌 키울지 모를 막막함. 그 셋이 한데 묶여 막순이의 등을 늘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날 저녁이었지요. 막순이는 움막 부엌 앞에 쪼그려 앉아 빈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발 바닥에는 굳어붙은 찬밥 한 술. 그것이 두 모자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이었지요. 이걸 도리에게 줘야 하나, 자기가 먹어야 하나. 막순이는 사발을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는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그 한 술을 도리에게 주면 자기는 다음 새벽산에 오를 기력이 남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린 것을 또 사흘을 굶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엄니. 뒤에서 도리가 부르는 소리에 막순이는 사발을 등 뒤로 감추고 돌아보았지요. 왜, 우리 아들. 누가 왔어? 도리가 손가락으로 살인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막순이는 가만히 일어섰지요. 첫눈은 그날따라 유난히 두텁게 내렸습니다. 산짐승의 발자국도 끊긴 그 시각이었지요. 산골의 모든 소리가 솜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살인문 너머 첫눈이 흩날리는 그 사이로 무언가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지요. 다 떨어진 갓에 흙투성이 두루마기. 한쪽 어깨를 감싸 쥔 자세였습니다. 부인. 아내. 사람이 있소이까. 쉰 목소리가 첫눈 사이로 무너지듯 들려왔지요. 4년의 정막을 깨는 첫 손님이었습니다. 막순이는 사발을 마룻바닥에 가만히 내려놓고 살인문 쪽으로 한 걸음을 옮겼지요. 그 한 걸음이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모든 인연을 다시 깨우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막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막순이가 살인문 앞에 다가서기까지는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이 산골에 발을 들인 외인은 박 영감 한 사람뿐이었지요. 그것도 손에 약초나 집신을 든 늙은이였습니다. 지금 살인문 너머에 비틀거리고 서 있는 사내는 그 누구도 아니었지요. 부인이 계시오? 선비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한쪽 어깨를 감싸 쥔 자세였지요. 누구신지요? 이 산골에 어찌하여 오셨소이까? 막순이는 살인문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말을 건넸습니다. 살인문을 곧장 열어줄 마음은 들지 않았지요. 이름은 묻지 마시오, 부인. 산길을 잘못 들어 사흘을 굶고 다친 몸으로 헤매다 살인문 등불 하나 보이기에 발길을 옮긴 것이오. 찬밥 한 술만 베풀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오. 선비의 음성이 끝에 가서 갈라졌지요. 살인문 너머의 사내가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술이면 돼요, 부인. 한 술이면. 막순이는 마룻바닥 한쪽에 내려놓았던 사발을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사발 바닥에 굳어붙은 그 한 술이 막순이의 머릿속을 한 번 스쳐갔지요. 그것을 이 선비에게 내어주면 도리는 또 사흘을 굶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살인문 너머에서 무너지듯 꿇은 그 무릎이 막순이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첫눈 위에 흙투성이 두루마기 자락이 끌리는 모습. 그 모습을 두고 살인문을 닫을 마음은 막순이에게 들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막순이가 저도 모르게 살인문을 열었지요. 어쩌면 박 영감이 일러주신 그 한마디가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한술의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느니라. 옛 노인들이나 하시는 말씀이거니 늘 코웃음 치던 그 한마디가 막순이가 살인문을 열어젖히는
그 순간 무엇 때문인지 머릿속에서 한 번 되살아났지요. 막순이도 그 까닭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인.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선비가 첫눈 속에서 막순이의 부축을 받았지요. 선비를 부엌 옆마루로 옮겨 앉히기까지 한참이 걸렸지요. 막순이가 부축하는 손도 한 번 떨면서 받았고 흙투성이 두루마기 자락에서는 마른 핏자국이 비쳤습니다. 선비님, 어깨가 어떠하십니까? 산길에서 떨어진 게 있어 그렇소. 곧 괜찮아질 것이오. 신경 쓰지 마시오, 부인. 선비는 얼굴을 막순이 쪽으로 들지 않았지요. 다 떨어진가 그늘 아래로 입가만 살짝 보였습니다. 도리가 마루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 선비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미가 살인문을 연 것을 보고 어린 것은 자기도 무서움을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도리, 부엌 가서 물 한 사발 떠오너라. 엄니, 괜찮다. 어서. 도리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사이 막순이는 사발 시렁 앞에 잠시 섰지요. 사발 바닥에 굳어붙은 찬밥 한 술. 막순이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지요. 이 한 술을 내어주면 도리는 또 사흘을 굶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듯 꿇던 그 무릎이 막순이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엄니, 물. 도리가 사발에 물을 떠왔지요. 막순이는 물 사발을 받아들고 사발 두 개를 가지런히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발은 물, 다른 한 사발은 그 마지막 찬밥 한 술이었지요. 우리 아들, 잠깐만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엄니가 곧 부를 테니. 엄니, 그 사발은 걱정하지 마라. 엄니가 다 알아서 한다. 도리가 부엌 안쪽으로 들어가자 막순이는 사발 두 개를 들고 마루 끝 선비 쪽으로 다가갔지요. 선비는 아궁이 옆에 등을 기댄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들어보시지요. 변변치 못합니다. 우리 살림이 이러하니. 선비가 눈을 떴습니다. 사발 두 개를 보더니 잠시 막순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부인, 이 댁 살림이 드시지요. 그 한 술이라도 굶주리신 분께 한 술이 약입니다. 선비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한 술을 입에 가져가고 또 한 술 더 삼키고 그 사이사이 한 번씩 사발 너머로 막순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인, 이 댁에는 다른 식구가 안 계시오? 제 아들 하나뿐이지요. 아버지는 일찍 가셨습니다. 가신 지 얼마나 되었소?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선비의 사발을 든 손이 잠시 멈췄지요. 막순이는 그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친 어깨 때문이라고 그저 생각했지요. 이런 가난한 살림에 한 술까지 내어주시니 부인. 이 은혜는 잊을 수가 없겠소이다. 은혜라니요. 사람이 굶어 죽기 직전이신데 마지막 한 술 못 드릴 까닭이 있겠어요. 마지막 한 술을 내어주신 것이요? 선비가 사발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지요. 사발 안에는 아직 한 술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들이켜지 못하고 막순이를 올려다보았지요. 드시지요. 한 술이라도 더 드셔야 어깨가 낫지요. 부인, 이 한 술은 부인의 아이에게 드시라니까요. 막순이의 음성에는 처음으로 약간의 단호함이 실렸지요. 선비는 그 음성에 잠시 막순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가
천천히 사발을 다시 들이켰습니다. 그 마지막 한 수를 삼키는 선비의 목울대가 한 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막순이는 보았지요. 선비가 사발을 비우고 입가를 닦으려 두루마기 안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부상한 어깨가 따라 움직였고 손이 미끄러져 무엇 하나가 마룻바닥에 떨어졌지요.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선비가 손을 뻗어 손수건을 주우려 했으나 어깨 통증에 손이 멈췄지요. 막순이가 무심코 손을 내밀어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수건은 깨끗했지요. 그 한 귀퉁이에 먹으로 적힌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글자가 막순이의 눈에 들어온 순간 그 손이 가만히 멈췄지요. 그 한 글자는 막순이가 4년 동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던 글자였습니다. 남편 김덕수가 살아있던 시절 종이며 부채며 책장 모서리며 손에 잡히는 것에 늘 적어 두던 그 한 글자였지요. 김덕수가 어릴 적부터 손이 가는 곳마다 적어 두던 자기 이름의 한 글자. 막순이는 그 글씨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보, 또 그 글자야요. 종이가 아깝지도 않으세요. 언젠가 그렇게 핀잔을 주면 김덕수는 그저 웃기만 했지요. 내 이름에 들어간 글자인데 내가 안 적으면 누가 적어주겠소. 마당 흙바닥에까지 그 글자를 한 번 더 적어 놓고 안방으로 들어가던 김덕수의 등이 막순이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손수건 한 귀퉁이의 그 글자는 분명 김덕수의 손에서 나온 글씨였지요. 막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가락이 천을 꽉 움켜쥐었지요. 이 손수건은 선비가 막순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잠시 굳었지요. 자기가 떨어뜨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선비는 막순이의 떨리는 손을 잠시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등을 살짝 막순이에게 보이게 한 채로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선비의 마음속에서는 그 순간 한마디 호칭이 떠올랐지요.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은 한마디. 형수님. 선비는 그 호칭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 떨어진가 그늘 아래로 입술을 깨물 뿐이었지요. 막순이는 선비의 그 침묵에서 무언가 평소 같지 않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선비님, 이 손수건은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오래전 사귀었던 한 의형제가 남긴 것이요. 의형제, 이미 가신 분이요, 부인. 가신 분이요. 선비의 음성이 마지막에서 갈라졌지요. 막순이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이걸 돌려드려야지요. 막순이가 손수건을 선비에게 내밀었습니다. 선비는 손수건을 받지 않았지요. 부인, 그 손수건은 부인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늘 밤 한술의 정을 베풀어 주신 그 답례라 여기고 그저 그렇게 받아주시오, 부인. 선비님, 의형제분께서 남기신 것이라면 선비님께서 가지셔야지요. 부인, 가신 분의 것은 그분과 인연이 있는 분께 가는 것이 도리이요. 이 사람보다는 부인께 더 인연이 있는 손수건일지도 모르오. 선비는 더는 그 손수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막순이는 손수건을 가슴께에 한 번 꼭 쥐었다가 부엌 실ong 위 자기 사발 옆에 가만히 올려놓았지요. 선비님, 어깨를 좀 봅시다. 괜찮소. 신경 쓰지 마시오. 그 자세로 밤을 새시면 더 큰 일이 나실 텐데요.
막순이는 부엌에서 물을 한 사발 더 떠와 천 한 조각을 적셨지요. 선비의 흙투성이 두루마기를 한쪽만 살짝 내리고 어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피가 마른 자국 너머로 어깨살이 검게 부어 있었지요. 무엇에 베인 것 같기도 하고 무엇에 맞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님, 이건 산에서 떨어지신 게 아니지요. 선비가 잠시 막순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막순이의 눈을 마주치고 다시 고개를 돌렸지요. 부인이 더 묻지 않으시면 이 사람도 더 말하지 않겠소. 무언가 쫓기시는 것 같은데요. 부인이 알지 않으셔도 될 일이요. 곧 떠나리다. 이 어깨로 떠나신다고요. 어디로요? 갈 곳이 있소이다. 막순이는 더 묻지 않았지요. 천을 적셔 선비의 어깨 상처에 가만히 대주었습니다. 선비가 잠시 어깨를 움찔했지만 막순이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요. 한 번씩 짧게 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비님, 산짐승에게 당하신 건 아니지요. 산짐승은 아니요, 부인. 그러면, 부인, 그 이상은 묻지 마시오. 이 사람이 부인의 한술의 정을 받았으니 부인에게 화가 미치게 할 수는 없소이다. 선비의 그 한마디에 막순이는 천을 들고 있던 손이 한 번 멈췄지요. 화가 미치게 할 수는 없다는 그 한마디가 막순이의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님,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부인, 무엇이요? 그 의형제분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선비가 한 번 어깨를 움찔했고 막순이의 손길이 잠시 멈췄지요. 부인, 그분은 이 사람이 어릴 적 큰 은혜를 입은 댁의 아드님이셨소이다. 은혜를 입으셨다고요. 그 댁 어른께서 길 위에 떨어진 어린 것을 거두어 한 해를 친아들처럼 먹이셨소. 그 한 해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요. 어른께서도 이미 가셨고 아드님께서도 이미 가셨소이다, 부인. 이 사람은 그 두 분의 은혜를 평생 갚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소. 선비의 음성이 다시 갈라졌지요. 막순이는 천을 어깨에 가만히 대주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영감이 들려주신 옛 이야기 한 자락이 막순이의 머릿속을 한 번 스쳐갔지요. 부인, 네, 선비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으리다. 은혜라 하실 것까지야. 잊지 않으리다, 부인. 평생을 두고 선비의 목소리가 다시 갈라졌지요. 막순이는 그 갈라진 목소리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첫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지요. 선비는 마루 한 구석에서 잠이 들었고 막순이는 부엌 실ong 위에 올려둔 손수건을 한 번씩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어찌하여 이 외딴 산골 다 떨어진 갓을 쓴 선비의 두루마기 안쪽에 들어 있었는지. 막순이는 그 밤 끝내 잠들지 못했지요. 도리는 어미 곁에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막순이는 손수건을 한 번 더 실ong해서 내려 가만히 펼쳐 들었지요. 여보, 당신이라면 이 한 글자가 어찌 저 선비님의 두루마기 안에 들어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막순이의 그 한마디는 잠든 도리에게도 잠든 선비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 한 구석의 빈 사발만이 어두운 정막 속에서 그 한마디를 받았을 뿐이었지요. 산골의 정막을 깬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막순이는 그 밤 알지 못했지요. 다만 살인문을 연 그 한 걸음이 무언가
큰 것을 깨운 듯한 예감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첫눈 위에 또 다른 발자국 하나가 산골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미처 닿지 못한 것이었지요. 새벽이 아직 채 밝기 전이었습니다. 막순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잠시 졸다가 눈을 떴지요. 잠든 줄 알았던 선비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비님, 막순이가 가만히 마루로 나갔지요. 선비는 마루 한 구석 아궁이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두루마기 자락을 추슬러 입고 있었습니다. 가시려고요. 이른 아침에 떠나려 한 것을 못 보신 게 다행이요, 부인. 다시 누우시지요. 이 어깨로 어디로 가신다고요? 첫눈이 더 두텁게 쌓였을 텐데요. 부인, 한술의 정은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산골에 계속 있다가는 부인께도 화가 미칠지 모르오. 선비가 두루마기 자락을 마저 묶으려다 한쪽 어깨가 다시 무너졌지요. 막순이가 다가가 그 어깨를 받쳤습니다. 손수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친 채 산을 내려가게 둘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선비는 한참을 막순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다 떨어진 갓 아래로 입술이 한 번 떨렸습니다. 부인. 네, 선비님. 이 사람이 부인께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소이까? 무엇이든지요. 한 끼만 더 베풀어 주시면 곧 떠나리다. 막순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산 밑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첫눈 위를 거칠게 밟으며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선비도 마루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두 사람의 눈이 한 번 마주쳤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시지요. 막순이가 낮은 음성으로 일렀습니다. 부인, 어서요. 마룻바닥 아래 곡식 자루 한 줄 있습니다. 그 뒤에 몸을 숨기세요. 선비는 더 묻지 않고 부엌 안쪽으로 사라졌지요. 막순이는 살인문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치맛자락 안쪽으로 한 번 움켜쥐었지요. 이 댁에 사람 있느냐? 거친 음성이 살인문 너머에서 울렸습니다. 첫눈 위에 두 사내의 그림자가 살인문 사이로 길게 떨어졌지요. 누구신지요? 이 산골 외딴집에 무슨 일이십니까? 막순이가 살인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칼자루에 손을 얹은 두 사내. 하나는 키가 컸고 또 하나는 어깨가 두꺼웠지요. 안악. 어젯밤 이 산골에 다친 사내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다. 보지 않았느냐? 이 산골에는 저와 어린 아들밖에 없소이다. 거짓말 마라. 첫눈 위에 발자국이 두 사람분이 찍혀 있다. 키 큰 사내가 살인문을 발로 차서 열었지요. 막순이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한양에서 도망친 선비 하나를 찾는다. 안악. 보거든 곧 알리거라. 이 산골에는 들어온 사내가 없습니다. 외딴 집까지 발자국이 닿아 있다 하지 않았느냐. 두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칼이 칼집에서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어깨 두꺼운 사내가 마당 한 구석을 보더니 갑자기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살폈지요. 첫눈 위에 마른 핏자국 한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 여기 있어. 피야. 거기 마루에 다친 자가 있겠구나. 키 큰 사내가 막순이의 어깨를 한번 거칠게 밀치고는 마루 쪽으로 다가갔지요. 부엌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 안에다 숨겼구나, 안악. 숨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쳤기에 거두어 들인 것뿐입니다. 그게 그거다, 안악. 비키거라. 키 큰 사내가 칼을 뽑았지요.
막순이가 사내의 앞에 가로막아 섰습니다. 비키지 못한다고요. 네, 다친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저부터 베고 가셔야 합니다. 키 큰 사내가 칼을 든 손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부엌 문이 안에서 열렸지요. 선비가 한쪽 어깨를 감싸 쥔 채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키시오, 부인. 이 사람이 처리하리다. 선비님, 이 산골 안주인께 화가 미치게 할 수는 없소이다. 비키시오. 선비가 막순이를 한 손으로 살짝 밀쳐 뒤로 보냈지요. 그리고는 두 사내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양에서 보내신 사람들이요? 네, 이놈. 잘도 도망쳤다 했더니 여기 이르렀구나.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 것이다. 잔말 말고 칼을 받아라. 키 큰 사내가 먼저 칼을 휘둘렀지요. 선비는 부상한 어깨로 받지 못해 비틀거렸지만 다른 손으로 사내의 손목을 잡고 마당 흙바닥에 한 번 굴렸습니다. 어깨 두꺼운 사내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선비의 어깨를 향해 칼을 내질렀지요. 선비가 두루마기 자락을 휘둘러 칼을 막았으나 어깨에서 다시 피가 솟았습니다. 선비님, 막순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시렁의 도끼를 한 손에 잡았지요. 키 큰 사내가 일어나 선비의 등을 향해 칼을 들었지요. 막순이가 도끼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비키시오. 도끼가 키 큰 사내의 어깨를 한 번 내리쳤지요.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어깨 두꺼운 사내가 그것을 보고 한 번 칼을 더 휘둘렀지만 선비가 한쪽 손으로 그 칼자루를 잡아 채 뺏어냈지요. 가거라. 네, 가서 너희 주인께 일러라. 이 사람이 산을 내려가는 날이 너희 주인의 마지막 날이라고. 어깨 두꺼운 사내가 쓰러진 한 패를 들쳐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막순이는 도끼를 그대로 든 채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지요. 그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네, 선비님. 이 사람을 살리신 게 2번이요. 2번이 아니라 100번을 살려야 할 일이라면 살려야지요. 선비의 부상한 어깨에서 피가 또 흘렀지요. 막순이가 도끼를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선비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마루로 다시 가시지요. 어깨를 다시 봅시다. 부인. 더는 부인 댁에 있을 수 없소이다. 그 자들이 또 올 것이오. 더 많은 자들이 올 것이오. 이 어깨로 어디를 가신다고요? 부인. 선비가 막순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한 번 떨림을 누른 듯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부인께 말씀드려야겠소. 선비는 마루로 다시 옮겨 앉았지요. 막순이는 천을 다시 적셔와 선비의 어깨에 대주었습니다. 도리는 부엌 안쪽에서 어미를 부르려다 사정을 알아챈 듯 가만히 있었지요. 부인. 네, 선비님. 이 사람은 한양에서 내려온 자요. 어떤 양반을 쫓고 있소이다. 그 양반이 4년 전 한 사람의 누명을 씌워 죄 없는 그 사람을 형장에 보낸 자요. 막순이의 손이 천을 어깨에 대주던 그 자세로 멈췄지요. 누명을 씌워 형장에 보낸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부인께서 이 사람의 입으로 듣지 않으셔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요. 막순이가 손에 들었던 천을 마룻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다시 떨리고 있었지요. 손수건의 그 한 글자가 다시 막순이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여보. 막순이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저절로 새어나왔지요. 부인. 그러하오.
부인의 영감 김덕수, 그분이요. 선비의 음성이 가만히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박이도라 하오. 부인의 영감과 어릴 적부터 한 형제로 자란 사이요. 부인의 시아버님께서 길 위에 떨어진 이 사람을 거두어 한 해를 친아들처럼 먹이셨고, 그 한 해 동안 이 사람과 부인의 영감은 한 마루에서 함께 글을 배우고 한 솥에 밥을 나눠 먹었소이다. 막순이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지요. 박이도가 막순이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형수님. 박이도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처음으로 나왔지요. 어젯밤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호칭이 이제 입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을 용서하시오. 어젯밤 살인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 사람은 이 집이 형수님의 집인 줄 몰랐소이다. 부인의 영감께서 산골에 사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회청동에서 시오리 떨어진 이 외딴 산골인 줄은 정말 몰랐소. 한 양반의 자객을 피해 산을 헤매다 살인문 등불 하나 보이기에 발길을 옮긴 것이었소이다. 그러나 그 손수건은, 그 한 글자가 적힌 손수건이 형수님의 손에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은 하늘이 이 산골로 이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 여겼소이다. 박이도의 음성이 갈라졌지요. 막순이는 박이도의 손을 가만히 받았습니다. 그 손에는 박이도의 굳은 살이 묻어 있었지요. 박선비님, 이도라 불러주시오, 형수님. 이도가 이 사람의 이름이요. 산 밑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막순이가 살인문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이도가 막순이의 손을 놓고 마루 한 구석에 몸을 숨기려 했지요. 그러나 그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그 발걸음에는 칼이 따라오는 무게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막순 어멈, 살아있는가? 박영감의 음성이었지요. 막순이가 한숨을 내쉬며 살인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박영감이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노인의 어깨가 가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산 밑으로 도주하는 사내 하나가 한패의 어깨를 메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갔네. 발자국이 자네 집 쪽에서 내려온 것이야. 곧 올라온 게야. 무슨 일인가? 막순 어멈. 영감님. 마루에 다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감이 마루로 다가갔지요. 박이도가 한쪽 어깨를 감싸 쥔 채 박영감을 마주했습니다. 박영감의 눈이 박이도를 한번 살피고 또 한 번 살폈지요. 그러더니 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영감님께서 이 사람을 알아보시오? 이 늙은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나. 자네는 우리 영감님께서 한 해를 거두셨던 그 어린 것이. 네, 영감님. 그 어린 것이 이 사람이요. 박영감의 무릎이 한 번 흔들렸지요. 막순이가 박영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한 수레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느니라. 박영감이 가만히 그 말을 다시 한번 읊었지요. 그 한마디가 막순이의 코끝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감님, 자객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도주했습니다. 곧 더 많은 자들이 산을 올라올 것이옵니다. 이 산골에 막순 어멈과 어린 도리를 두는 것은 위험하옵지요. 영감님, 저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막순 어멈, 산 밑 이 늙은이의 집에 한 칸 빈 방이 있네. 거기로 박선비를 옮기게. 자네도 도리를 데리고 함께 내려오게. 산 밑에 내려가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마을 끝, 산 가까이 있네. 며칠은 숨길 수 있어. 그 후엔 박선비께서 한양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자네 영감의 누명을 푸는 길일세. 박 영감의 그 한마디에 막순이의 손이 다시 떨렸지요. 4년 동안 풀지 못한 누명을 풀 길이 박이도의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막순 어멈. 네, 영감님. 이 길로 가면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네. 자객들이 자네 영감의 부인까지 추적할지도 몰라. 그래도 함께 내려가겠는가. 막순이가 박이도를 돌아보았지요. 박이도가 그 눈을 마주 받았습니다. 형수님, 영감님 말씀이 옳소이다. 이 사람은 형수님과 도리를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소이다. 형수님께서는 이 산골에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요. 박선비님, 형수님, 제 남편의 누명을 푸는 길에 제가 한 발 물러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술의 정을 베푼 자가 그 담례로 칼날 앞에 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영감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4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알 듯합니다. 박 영감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이도는 막순이의 눈을 한참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젯밤과 그늘 아래 보이지 않던 무엇이 빛나고 있었지요. 형수님, 함께 가시지요. 네, 박선비님. 새 어른과 어린 것 하나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첫눈은 그쳤고 산골에 묵직한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지요. 박 영감이 박이도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막순이는 도리를 한 손에 잡고 다른 손에는 김덕수의 글씨가 적힌 손수건을 가슴께에 꼭 쥐고 있었지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던 그 산길이 그날 처음으로 막순이의 발자국을 다시 받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또 다른 발자국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내 사람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박 영감 댁은 회청동 마을 동쪽 끝 산자락에 바싹 붙어있는 작은 초가였습니다. 마을 안쪽이 보이지 않고 산 너머로 가는 길도 굳이 이 집을 거치지 않게 되어 있었지요. 막순 어멈, 이쪽 빈 방일세. 박 영감이 안채 한쪽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클바닥에 집자리 한 장만 깔린 좁은 방이었지요. 여기서 며칠을 머무시지요. 박선비. 막순 어멈, 자네는 안방 옆방의 도리를 데리고 머물게. 영감님, 폐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 폐는 무슨 폐일세. 그 긴 시간 자네 모자가 내 집신 한 켤레로 산골에서 견뎠는데 집신 값에 비하면 이 빈 방 한 칸은 아무것도 아닐세. 박 영감은 안채를 한 바퀴 돌아부엌으로 사라졌지요. 막순이가 박이도를 옆방으로 부축했습니다. 박선비님, 어깨에 천을 다시 갈아드리지요. 형수님, 송구하오. 산을 내려와 누우신 첫날 밤이 이 사람 어깨 치료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것이오. 송구라뇨. 박선비님의 어깨가 곧 우리 영감의 누명을 풀 어깨인 것을요. 박이도는 집자리 위에 한쪽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고 누웠지요. 막순이가 부엌으로 가서 박 영감의 솥에서 물을 한 사발 떠왔습니다. 천을 적셔 박이도의 어깨에 다시 대주었지요. 형수님, 네, 박선비님. 이 사람이 형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겠소이다. 또 어떤 일이신지요? 이 사람은 한양에서 작은 벼슬자리 하나 가지고 있소이다. 회청동 곡식 회계 장부를 살펴볼 일이 있어 그 일을 4년째 추적해 오던 차였소. 부인의 영감 사형 직후 이 사람은
회청동 곡식 장부를 한양에서 손에 넣었소. 그 가을 회청동과 나의 곡식 수십 가마가 행방불명이었고 그 곡식이 모두 김덕수의 이름으로 처리되어 있었지요. 한 사람이 그 많은 곡식을 한꺼번에 빼돌릴 수 없는 양이었소이다. 누군가가 그 곡식을 빼돌리고 그 죄명을 부인의 영감에게 덮어 씌운 것이요. 그 한 사람을 이 사람은 알고 있소이다. 누구입니까? 박이도가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막순이가 박이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선비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긴 시간을 견딘 며느리가 그 한 사람의 이름 하나 듣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좌수라 하오, 형수님. 부인의 시아버님의 먼 친척이요. 정좌수. 부인의 영감과 큰 곡식 거래를 자주 하던 사람이지요. 그 곡식 수십 가마도 그자의 손을 한 번 거쳐 한양으로 올라간 것이요. 회청동과 나의 회계를 보던 최향리라는 자가 그의 일의 공범으로 가담했고 그 둘이 죄명을 김덕수에게 덮어 씌운 것이요. 박이도의 어깨를 천으로 묶어주던 막순이의 손이 한 번 멈췄지요. 정좌수. 막순이의 머릿속에 그 한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아버님 생전에 사랑채를 자주 드나들던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양반. 박선비님. 네, 형수님. 그 정좌수가 우리 어머님 미래도. 형수님. 우리 어머님께서 우물가에서 발을 헛디디셨다는 그 일이 정말로 발을 헛디디신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박이도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그 침묵이 막순이에게 한마디의 답보다 더 큰 답이었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이 확인하지 못한 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일을 마음에 걸어두고 있던 것은 사실이요. 막순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차올랐지요. 시어머니를 그 긴 시간 미워했던 자기가 시어머니가 짊어지셨던 어떤 무게를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막순이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박이도는 막순이의 손을 가만히 받쳐 주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요. 박 영감이 죽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막순 어멈. 박선비. 일단 한술 드시게. 산을 내려오느라 두 사람 다 기력이 빠졌을 게야. 영감님. 어찌 영감님께서 손수죽을 끓이시고요. 이 늙은이가 평생 집신을 짜며 끼니는 혼자 해결해 왔네. 죽 한 사발 끓이는 것이 무에 어려울 게야. 박 영감이 두 사람 앞에 죽 사발 하나씩 내려놓았지요. 묽은 콩죽이었습니다. 막순 어멈. 한 술의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느니라. 자네 영감이 4년 전 내 자루에 쌀 2말 부어 주신 그 한 손을 이 늙은이는 지금도 못 잊고 있네. 자네 모자에게 죽 한 사발 끓여드리는 것은 그 한 술의 갚음이지. 영감님. 박 영감의 그 한마디에 박이도가 죽 사발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지요. 박이도의 눈에도 한 번 무엇이 빛났습니다. 영감님. 이 사람이 한양에서 그 긴 길을 걸어온 보람이 이제야 보이는 듯합니다. 박선비. 자네 부친의 거두심도 자네가 부친의 은혜를 갚으려고 견딘 그 시간도 다 그 한마디 위에 서 있는 일일세. 한 술의 정.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법이지. 박이도가 한 번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달기 한 번 운 후 마을 장터로 향했지요. 한 달에 한 번 집신 자루를 메고 시장을 도는 박 영감의 발걸음을 마을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박 영감은 집신이 아니라 빈 자루를 메고 떠난 것이었지요. 막수 너멈. 이 늙은이가 시장에서 한 바퀴 돌고 올 테니 자네는 박선비 곁에서 어깨를 살피게. 박 영감이 떠난 후 막순이는 박이도의 방으로 가는 길에 부엌에 잠시 들렀지요. 죽을 한 솥 더 끓이려 했습니다. 부엌 실렁에 박 영감이 떠두신 콩 한 자루가 보였지요. 여보. 막순이의 입에서 또 그 한마디가 새어 나왔습니다. 박 영감의 손길이 그 콩 한 자루에 묻어 있었지요. 김덕수가 박 영감의 자루에 쌀 2말 부어 주신 그 한 손이 자기 모자의 끼니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술의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느니라. 막순이가 가만히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읊어보았지요. 그 한마디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박이도의 방으로 들어가니 도리가 그 곁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박이도가 한 손으로 도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지요. 엄니, 우리 아들, 선비님께 인사 잘 드렸어. 엄니, 선비님이 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해 주셨어. 막순이가 박이도를 올려다보았지요. 박이도가 막순이의 눈을 받으며 한 번 가만히 웃었습니다. 어젯밤 다 떨어진 각 그늘 아래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미소였지요. 도리가 너희 아버지를 닮았소, 형수님. 눈매가 닮았고 입가의 점도 닮았소이다. 너희 아버지는 어릴 적 글공부보다 활 쏘기를 더 좋아하셨단다, 도리야. 내가 한 번은 너희 아버지 활을 빼앗았다가 마당에서 한참을 쫓겨다녔지. 너희 할아버지께서 그 일을 보시고는 둘 다 한 시진을 무릎 꿇려 두셨고 글을 한 권 외워 오라 하셨단다. 아버지가요? 무릎을요? 그날 우리는 마루에서 함께 글을 외우다 둘 다 잠이 들었지. 도리가 박이도의 무릎을 가만히 잡고 박이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것의 눈에 처음으로 무엇이 빛나는 것을 막순이는 보았지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린 것에게 아버지의 어릴 적 모습이 처음으로 그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활을 잘 쏘셨대요? 잘 쏘셨지. 산토끼 한 마리를 한 번에 잡으셨단다. 그 산토끼를 가져와 너희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국이 내가 평생 먹어본 국 중 가장 맛있었지. 우리 아버지. 도리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혔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 있던 아버지가 이제 한 사람의 옛 모습으로 도리의 가슴에 들어오고 있던 것이었지요. 막순이는 부엌으로 한 번 더 가서 손등으로 자기 눈을 닦았습니다. 도리가 박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이 막순이의 가슴 한구석에 차마 풀지 못했던 무엇을 풀어주었지요. 정오 무렵 박 영감이 돌아왔지요. 빈 자루에 가득한 것이 콩 한 자루였습니다. 박 영감은 그 콩 자루를 부엌 한 구석에 내려놓더니 박이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선비,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한 가지를 듣고 왔네. 무엇이신지요, 영감님? 이 늙은이가 어느 곡식 가게에 들러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네. 그 주인이 말하기를 지난 한 달 사이 정좌수가 큰 곡식을 한양으로 2번 올렸다는 게야. 2번이라. 그 일이 있던 때와 똑같은 양이었다더군. 매 가을 정좌수가 한양으로 그만한 곡식을 올려왔다는 것이지. 박이도가 어깨를 감싼 채 한 번 자세를 바로 세웠지요. 영감님, 그 한 가지 정보가 4년의 추적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좌수의 행적은 한양의 어느 양반과 닿아 있을 게 분명합니다.
어느 양반인가 한양한 사람을 이 사람은 이미 짐작하고 있소이다. 영감님.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잡으려면 정좌수의 거래 장부 한 권이 필요하지요. 거래 장부. 정좌수의 사랑채에 그 장부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채는 마을 한복판에 있고 정좌수의 하인 5이 늘 지키고 있지요. 그건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이 늙은이가 한 가지 길을 알아. 무엇입니까? 정좌수의 둘째 며느리가 사실 우리 마을 끝 옆집 큰딸이지. 이 늙은이가 그 옆집과 평생 집신을 주고받은 사이일세. 그 며느리에게 한마디 들어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게야. 영감님. 그러나 며느리에게 시댁 사정을 묻는 것은 며느리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한 가지 말투를 빌릴 수는 있어. 늙은이 한 사람이 시장에서 흘려들은 이야기를 묻는 척 시작하면 며느리는 모르고 답을 흘리게 되어 있네. 이 늙은이가 평생 한 일이지. 박 영감의 그 한마디에 막순이가 가만히 박 영감을 올려다보았지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한 면이 그 순간 보였습니다. 해가 한 번 더 기울 무렵 박 영감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한 가지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지요. 막순 어멈, 박선비. 옆집 며느리께서 한 가지를 알려주셨네. 무엇이옵니까, 영감님? 정좌수의 사랑채 안쪽에 거래 장부 한 권이 들어있다는 게야. 그 장부를 정좌수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나 매달 금음날 밤에 사랑채 한 구석 벽장에서 꺼내 살핀다 하더군. 금음날 밤이 모레요. 모레라. 박이도가 가만히 어깨를 감쌌지요. 그 자세에 결심한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영감님. 모레 밤 정좌수의 사랑채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선비. 자네 어깨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 이 어깨로 한양에서 그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레 한밤이라고 못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늙은이가 길 안내를 해드리지. 옆집 며느리께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채 뒷담 한 구석이 헐어 있다는 게야. 그 헌담을 한 사람이 넘으면 사랑채 마루까지 곧장 닿는다더군. 형수님. 네, 박선비님. 이 사람이 모레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수님께서는 박 영감댁의 도리와 함께 남아 계시지요. 박선비님. 그 어깨로 혼자 들어가신다고요. 안 됩니다. 형수님이 함께 가시면 더 큰 위험에 빠지십니다. 한술의 정을 베푼 자가 그 답례로 4년 동안 한 번 마음에 새긴 그 누명을 풀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이도가 한참을 막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막순이의 눈에는 어젯밤과 그늘 아래서 처음 빛났던 무엇이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형수님. 네, 박선비님. 함께 가시지요. 모레 한밤 정좌수의 사랑채로. 네, 박선비님. 함께 가지요. 박 영감이 한 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풀지 못했던 한 누명의 자물쇠 앞에 이제 세 사람의 손이 함께 모이고 있던 것이었지요. 박이도의 어깨에서는 마른 핏자국이 다시 보였습니다. 막순이의 가슴께에서는 김덕수의 손수건이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금음달 한밤이 이틀 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명의 길이 그 밤에 풀릴지 풀리지 않을지를 세 어른과 한 어린 것 중 누구도 그 시각에는 알지 못했지요. 금음달 밤이었습니다. 회청동 마을이 어둠에 잠긴 그 시각, 박 영감댁 마당에서 세 사람이 가만히
서로의 옷차림을 점검하고 있었지요. 박이도는 검은 두루마기를 두르고 한쪽 어깨를 천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막순이도 검은 무명 두루마기를 빌려 입고 머리는 한 번 더 단단히 묶었지요. 형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소이다. 정말 함께 가시겠소? 박선비님, 한 마음 정한 이를 사람이 어찌 두 번 묻겠습니까? 막순 어멈, 박선비. 사랑채 뒷담은 마을 안쪽 골목 두 번째 구비를 지나 큰 감나무 옆에 있네. 그 헌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넘으시게. 이 늙은이는 사랑채 앞쪽 골목으로 한 번 더 살피러 갈 테니 영감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늙은이가 칠순이 다 된 사람일세. 누가 칠순 노인을 의심하겠는가? 박 영감이 살인문을 가만히 열었지요. 어둠 속으로 세 사람이 한 번씩 사라졌습니다. 마을 골목 안쪽으로는 금음달이 한 번도 비치지 않았지요. 박이도가 앞장서고 막순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첫눈에 다져진 길 위를 가만히 밟고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개 한 마리 짖지 않았습니다. 큰 감나무 옆에 도착했을 때 박이도가 한 번 막순이를 돌아보았지요. 형수님, 네, 박선비님. 이 담을 넘으면 더 돌아오기 어렵소이다. 박선비님, 산골에서 견딘 길을 두고 두 번 묻지 마시지요. 박이도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헌담 한 구석을 손으로 짚더니 부상한 어깨를 두 번 추스르고 담을 넘었지요. 막순이가 따라 넘었습니다. 사랑채는 안채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별채였지요. 등불 하나가 사랑채 안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이 안에 들어가는 사이 형수님은 마루 밖 어둠 속에서 망을 보아주시오.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한 번 작은 휘파람을 부세요. 네, 박선비님. 박이도가 사랑채 마루로 가만히 올라갔습니다. 미닫이 문이 한 손가락 너비로 열려 있었지요. 박이도가 그 사이로 사랑채 안을 살폈습니다. 정좌수가 자리에 없었지요. 사랑채 안쪽 책상 위에 등불 하나, 그 옆 벽장 한 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좌수가 장부를 꺼내 살피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한 모양이었지요. 박이도가 사랑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벽장 안쪽으로 한 손을 가만히 넣었지요. 검은 가죽으로 묶인 한 권의 책이 손에 잡혔습니다. 장부를 펼친 박이도의 눈이 한 번 빛났지요. 그 긴 시간 한양에서 추적해 온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장부 한 페이지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대감. 박이도의 입에서 그 이름이 한 번 새어 나왔지요. 그 한양 양반은 호주의 한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청동 곡식이 그 한 사람의 호주 창고로 흘러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이도가 장부를 두루마기 안쪽으로 가만히 챙겼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막순이의 작은 휘파람 소리가 한 번 새어 들어왔지요. 박이도가 사랑채 마루로 가만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닫이 문을 채 닫기도 전에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마루까지 닿았지요. 누구냐? 이 사랑채에 어찌하여 들어와 있느냐? 정좌수의 음성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양반이 등불 하나를 든 채 마당에 서 있었지요. 등불 빛이 박이도의 검은 두루마기 자락을 비췄습니다. 누구냐 이놈? 정좌수가 등불을 들어 박이도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박이도는 두루마기로 자기 얼굴을 한 번 가렸으나 정좌수의 눈이 박이도의 부상한 어깨를 본 듯했습니다. 네 이놈.
자객 한 패가 살아 도주했더니 그 도주한 곳이 이 사랑채였구나. 정좌수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정좌수가 자객을 보냈다는 자백을 스스로 흘린 것이었습니다. 하인, 이놈들 잡아라. 정좌수의 호령의 안채 쪽에서 하인 5이 등불을 들고 뛰어나왔지요. 박이도가 두루마기 안쪽 장부를 한 손으로 막순이 쪽으로 던졌습니다. 형수님, 받으시오. 그리고 도주하시오. 박선비님, 이 사람이 막아드리리다. 어서. 막순이가 장부를 2 손으로 받았지요. 그러나 한 발을 옮기기도 전에 정좌수의 하인 2 사람이 막순이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누구인지 보자. 정좌수가 막순이의 얼굴 가린 두건을 한 손으로 끌어내렸지요. 등불빛 아래로 막순이의 검댕 묻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정좌수의 얼굴이 한 번 굳었지요.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정좌수는 분명 알아본 듯 했습니다. 산골에 살던 그 며느리 아니냐. 김덕수의 그 며느리. 내가 어찌 산골에서 내려와 내 사랑채에 발을 들였단 말이냐. 누구의 입김으로. 박이도가 다시 칼을 잡으려 했지요. 그러나 하인 3 사람이 박이도의 어깨를 칼자루로 내리쳤습니다. 박이도가 마당에 무릎을 꿇었지요. 박선비님, 이놈은 또 누구냐? 두루마기 자락 안에 무엇을 챙겼느냐? 정좌수가 박이도의 두루마기 안쪽을 한 손으로 더듬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부는 막순이의 손에 있었지요. 인연이 들고 있구나. 정좌수가 막순이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막순이가 2 손으로 장부를 가슴께로 한 번 끌어안았지요. 이 장부는 우리 영감의 누명을 푸는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우리 영감을 누명에 씌운 자가 누구인지 저도 알고 박선비님도 아십니다. 정좌수님께서 그 긴 시간 회청동 곡식을 한양 대감께 빼돌리신 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감. 정좌수의 얼굴이 한 번 더 굳었지요. 정좌수의 손이 가만히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알았느냐. 그 이름은 마을 사람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박선비님께서 한양에서 추적하신 그 한 사람의 이름이지요. 정좌수님과 한대감 2 사람이 우리 영감을 형장에 보낸 그 한 사람이고요. 정좌수가 한 번 입을 다물었지요. 막순이의 그 한마디가 정좌수의 얼굴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한마디는 더 큰 충격이었지요. 정좌수님, 어머님도 어머님께서 우물가에서 가신 그 일도 정좌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인연이 어머님께서 정좌수님의 곡식 비리를 아셨다고요? 그래서 어머님 입을 막으셨다고요? 이 천한 것이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정좌수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또 새어나왔지요.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는 그 한마디가 그 긴 시간 풀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일에 대한 답을 정좌수 스스로가 흘린 것이었습니다. 막순이의 눈에 한 번 더 눈물이 차올랐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짊어지셨던 무게의 정체가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었지요.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저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모진 음성으로 저를 쫓아내셨던 거지요. 그러고도 어머님은 결국 정좌수님의 손에 그 입을 다물어라. 정좌수가 하인 한 사람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들었지요. 그 칼이 막순이의 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이도가 한 번 더 일어서려 했지만 어깨 부상으로 무릎을 다시 꿇었지요.
이년의 입을 다물게 해야겠다. 이놈의 목도 함께 베어야겠다. 한대감께도 보고해야 할 일이로구나. 정좌수님. 우리 영감과 어머님의 음성이 오늘 밤 정좌수님께 들리지 않으십니까? 닥쳐라. 정좌수가 칼을 한 번 들어 올렸지요. 그 순간 사랑채 살인문 쪽에서 한 음성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정좌수,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박영감의 음성이었지요. 그러나 박영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영감의 뒤에는 옆집 노인 한 사람과 며느리의 친정 오라비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었지요. 그러나 그 세 사람도 정좌수의 하인 5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인, 이 세 노인까지 함께 묶어라. 한대감께 보고할 일이 한 가지 더 늘었구나. 박이도와 막순이, 박영감 일행이 모두 사랑채 마당에 묶였습니다. 정좌수가 거래 장부를 자기 두루마기 안쪽으로 한 번 챙겼지요. 이 장부는 오늘 밤 한대감께 보내야 할 일이 되었구나. 한대감께서 이 사람들을 어찌 처리하실지 보고 받아 처리하리라. 정좌수가 사랑채 안쪽으로 한 번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묶여있는 5사람 위로 금음달의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았지요. 박선비님, 네, 형수님. 우리 영감과 어머님께 갈 날이 가까워 온 듯합니다. 형수님, 이 사람을 따라 오신 그 한 걸음이 이렇게 끝날 자리는 아닙니다. 박선비님, 그러나 이 손에서 장부가 빠져나갔고 정좌수 입에서 자백이 새어나왔다 한들 그것을 들은 자가 우리 5분이지요. 한대감께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 5이 모두 가시면 형수님, 박이도가 한 번 가만히 막순이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이 묶인 채로도 막순이의 손을 한 번 감쌌습니다. 한술의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느니라. 영감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답이 되어 줍니다. 무슨 답이옵니까? 형수님이 살인문 앞에서 무너지듯 꿀은 이 사람에게 내미신 그 한술의 찬밥. 그 한술이 추적의 길을 끝내고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 한술의 정이 오늘 밤 또 한 사람의 손을 데려올지도 모르오. 박영감이 가만히 입을 열었지요. 묶인 손으로 박이도와 막순이를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마을 노인 2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정좌수의 살인문 앞에서 한 가지 더 알리기 위함이었네. 무엇이옵니까, 영감님? 이 늙은이가 살인문에 들어서기 전 마을 끝 2사람에게 종이 쪽지를 한 장씩 전해두었네. 한 사람이 못 가면 또 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2가지 길을 함께 준비해 둔 것이지. 그 한마디는 이 일이 새벽까지 끝나지 않거든 마을 관하로 가져가라는 것이었네. 관하로요. 그 종이 쪽지에는 정좌수의 거래 장부에 한대감 이름이 있다는 한마디와 우리 일행이 사랑채에 들어갔다는 한마디가 적혀 있네. 그것이 관하에 들어가면 회청동 현감이 이 사랑채로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실 게야. 박이도의 묶인 손에 한 번 힘이 들어갔지요. 박영감의 그 한 가지 준비가 5사람의 목숨을 한 번 더 걸어두는 안전장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이 늙은이가 평생 집신을 짜며 살아온 일이 한 가지 있다면 한 가지 일을 도모할 때 2가지 길을 함께 준비하는 일이지. 새벽이 가까워졌지요. 그러나 정좌수의 사랑채 안에서는 등불이 한 번 더 켜졌고 마당의 5사람 위로는 어떤 답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이도의 어깨에서는 마른 핏자국 위로 새 피가 비쳤지요. 막순이의 손수건은
두루마기 안쪽 깊은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박선비님. 네, 형수님. 오늘 밤 한 대감께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회청동 현감께서 사랑채로 사람을 보내주실까요? 형수님. 박영감님의 준비가 그 답을 가지고 올 것이요. 우리는 그 한 번의 답을 기다리는 일밖에 못하는 자리이지요. 기다리는 일이라요. 기다림도 한술의 정과 같은 일입니다. 형수님. 그것 또한 하늘이 잊지 아니하시는 법이지요. 박선비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형수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섯이 모두 가시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산골에서 숨어 살았던 그 긴 시간이 다 영감의 누명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는 그 한 번 한 번을 풀러 나온 길이지요. 형수님. 박선비님께서 살인문 앞에 무릎을 꿇어주신 그 한밤이 저에게는 4년 만에 처음 마주한 답이었습니다. 형수님이 그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견디신 길이요. 이 사람은 그저 따라온 사람이지요. 막순이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랑채 살인문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발자국이 회청동 현감의 발자국일지 아니면 한 대감께서 보내신 새 자객의 발자국일지를 마당에 묶인 5사람 중 누구도 그 시각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정좌수의 사랑채 마당에 동쪽 하늘이 한 줄기 비치기 시작했지요. 마당에 묶인 5사람의 얼굴에 첫 햇살이 한 번 닿았습니다. 정좌수가 사랑채 마루로 다시 나왔지요. 손에 5사람의 운명을 가른 한 가지 결정을 들고 있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막순 어멈. 정좌수가 막순이 앞에 섰지요. 등불을 든 손이 한 번 막순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내가 어찌 산골에서 내려왔는지 한 가지 더 알아냈다. 우리 며느리의 친정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지. 박영감이 외인 한 사람을 산골에서 데려와 자기 집에 숨겼다는 그 한마디 말이다. 그러면 내 자식 한 놈도 박영감 댁에 있겠구나. 그 어린 것 말이다. 안 됩니다. 우리 도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 된다고. 하인, 박영감 댁으로 사람을 보내 그 어린 것 잡아오라. 정좌수, 어린 것에게 손을 대시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박영감이 묶인 채로 한 번 더 음성을 높였지요. 그러나 정좌수는 박영감을 향해 한 번 웃었습니다. 박영감. 마을 사람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것 같소. 박영감이 외인 한 사람을 들여 마을에 화를 부른 일이 어디 한두 번이오. 김덕수 이래도 박영감이 한마디 거들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한 가닥 남아있지. 무슨 말씀이시오. 이 늙은이가 김덕수 일에 한마디 거들었다니. 이 늙은이가 거짓을 한마디 흘리면 마을 사람 100명이 그 한마디를 진실로 알아받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오. 박영감의 집시는 마을에 한 짝씩 흩어져 있으나 박영감의 음성은 오늘 새벽 한 자루의 거짓 안에 묶여 들어갈게요. 박영감의 얼굴이 한 번 굳었지요. 정좌수가 마을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고립시킬지 그 한마디로 짐작이 가는 자세였습니다. 해가 한 번 더 떠오르기 전 사랑채 살인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지요. 그러나 그 발걸음은 회청동 현감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두른 사내 5이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지요. 그 5 중 한 사람이 정좌수 앞으로 다가가 한 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좌수님, 한 대감께서 보내셨소이다.
어사를 추적해 회청동 인근에 미리 와 머무르고 있었지요. 호, 일찍 오셨구나. 한대감께서 어찌 이리도 빨리 사람을 보내셨는가. 마을 끝에서 한 늙은이가 종이 쪽지 한 장을 들고 관하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소이다. 그 한 늙은이를 처리하고 종이 쪽지도 함께 거두어 왔지요. 박 영감의 어깨가 한 번 가만히 떨렸습니다. 박 영감이 마지막으로 걸어둔 안전장치가 한대감의 자객 손에 사라진 것이었지요. 영감님. 막순이의 음성이 떨렸지요. 박 영감은 가만히 고개를 한 번 떨궜습니다. 한대감께서 또 한 가지 일러주셨소이다. 정좌수님께서 잡아두신 자가 누구인지 한양에서 4년째 추적해 오던 그 한 사람일게라 하시더이다. 박이도의 얼굴이 한 번 굳었지요. 한대감이 박이도의 정체를 이미 짐작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대감께서 그자의 목을 한양 쪽으로 가져오라 하셨소이다. 산채로 가져올 필요는 없으시다고. 박이도는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박이도의 묶인 손이 한 번 가만히 막순이의 손을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정좌수님, 박 영감댁에 그 어린 것도 함께 잡아왔소이다. 자객한 사람이 살인문 너머에서 작은 등을 든 채 어린 것을 안고 들어왔지요. 돌이었습니다. 어린 것에 두 손이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첫눈 위를 끌려온 듯 검댕이 묻어 있었지요. 엄니. 도리의 음성에 막순이가 한 번 마당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묶인 손이 한 번에 다시 마당으로 끌어내렸지요. 박이도가 한 번 더 일어서려다 또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도리를 풀어주세요.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인연이 입을 다물어라. 이 어린 것이 내 자식이라면 내가 한마디 더 흘릴 때마다 이 어린 것의 손가락 한마디씩이 사라지리라. 정좌수의 그 한마디에 막순이의 얼굴이 한 번 더 굳었지요. 박이도가 막순이의 어깨를 묶인 손으로 한 번 짚었습니다. 형수님, 침착하시오. 어린 것을 살리려면 침착하셔야 합니다. 박선비님, 엄니 무서워요. 도리의 음성이 한 번 더 갈라졌지요. 막순이의 가슴이 그 한마디에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손이 묶여 있어 어린 것을 한 번 안아줄 수도 없는 자리였지요. 우리 아들, 엄니가 곁에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엄니 손이 차요. 엄니의 손이 잡혀 있어요. 도리의 그 한마디에 막순이의 눈에 또 한 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산골에서 어린 것이 늘 잡아주던 한 손이 이제 이 사랑채 마당에서 어린 것을 안아줄 수 없는 자리에 묶여 있는 것이었지요. 정좌수가 막순이 앞에 한 걸음 다가왔지요. 막순이의 두루마기 자락을 한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인연의 두루마기 안에도 무언가 들어있구나. 정좌수의 손에 흰 손수건 한 장이 잡혔지요. 펼쳐든 정좌수가 손수건 한 귀퉁이에 그 한 글자를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김덕수의 글씨 한 글자가 아니냐? 이 손수건이 어찌 내 가슴께에 있느냐? 김덕수가 죽은 지 4년이 넘은 것을 이 손수건이 어찌 새 천처럼 깨끗하게 보존되었느냐? 정좌수가 손수건을 한 번 더 펼쳐들었지요. 그 손길의 그 긴 시간이 또 한 번 막순이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손수건도 한대감께 함께 보내야겠구나. 한대감께서 김덕수의 글씨 한 글자를 또 한 번 보시면 무슨 한마디를 흘리실지 궁금하구나. 정좌수가 손수건을
자기 두루마기 안쪽으로 챙겼지요. 막순이의 가슴께가 그 순간 한 번 더 텅 비었습니다. 4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한 글자가 다시 한 번 막순이의 손에서 한대감의 손으로 옮겨가는 자리였지요. 정좌수, 그 손수건을 돌려놓으시오. 박영감이 묶인 손으로 한 번 더 일어서려 했지요. 그러나 한대감의 자객한 사람이 박영감의 어깨를 한 번 칼자루로 내리쳤습니다. 박영감이 마당에 한 번 무너졌지요. 영감님, 이 늙은이의 한마디를 더 듣고 싶지 않다. 한대감께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이 노인의 입도 한 번 다물어 놓아야겠다. 자객한 사람이 박영감의 등을 한 번 더 칼자루로 내리쳤지요. 박영감의 음성이 한 번 사라졌습니다. 박영감의 두 눈이 가만히 감기었지요. 영감님, 영감님. 박이도가 묶인 손으로 박영감의 어깨를 한 번 짚었습니다. 박영감의 가슴이 한 번 가쁘게 들썩였지요. 살아있다는 한 가지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가만히 사라져 있었지요. 박영감의 입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가만히 새어 나왔습니다. 한술의 정, 하늘은 있지. 아니, 그 한마디를 끝으로 박영감의 입이 닫혔지요. 막순이의 눈에 또 한 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형수님, 영감님께서는 가신 게 아닙니다. 가슴이 아직 들썩이고 계십니다. 박이도의 그 한마디가 막순이에게 한 가닥 답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 뒤에도 박영감의 두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마당에 다시 정적이 내려왔습니다. 박영감은 의식을 잃은 채 옆집 노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지요. 옆집 노인과 친정 오라비는 묶인 채 가만히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이도의 어깨에서는 새 피가 한 번 더 비쳤지요. 막순이의 가슴께에서는 손수건이 사라진 그 자리에 텅 빈 한 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리는 한 자객의 무릎에 안긴 채 어미를 한 번씩 돌아보고 있었지요. 박선비님, 네, 형수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이 한 가지도 없는 듯합니다. 형수님, 손수건도 장부도 박영감님의 종이 쪽지도 다 한대감의 손에 가 있습니다. 우리 영감의 누명은 4년이 지나 또 한 번 같은 누명 위에 한 자락 더 얹혀 가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형수님, 그래도 박선비님, 한술의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느니라. 그 한마디가 오늘 새벽에도 같은 한마디로 살아있는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박이도가 묶인 손으로 막순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지요. 그 손에 박이도의 굳은 살이 한 번 더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이 4년 동안 한 가지 풀어온 그 길이 오늘 새벽 다 한 자루로 흩어진 듯한 자리가 맞소이다. 그러나 사람이 한 가지를 잃었다고 모두를 잃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영감님의 한마디가 우리 부친의 한 해의 거두심이 형수님의 그 한 술의 찬밥이 이 사람 가슴 한 구석에 아직 살아있소이다. 박선비님, 한대감께 보고가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풀어보겠소이다. 형수님께서는 도리와 함께 살아남으시지요. 박선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오늘 새벽 한 가지를 더 풀 자리가 한 가지 남아 있소이다. 형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믿어주시지요. 박이도의 그 한마디에 막순이의 손이 한 번 떨렸지요. 박이도가 무엇을 한 가지 더 풀려 하는지를 막순이는 그 자리에서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한 번 더 마당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좌수가 사랑채 마루로 다시 나왔지요. 손에 거래 장부 한 권과 김덕수의 손수건, 박영감의 종이 쪽지를 한 묶음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한대감께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보내야겠구나. 자객, 너희 한 사람이 한양으로 빠르게 다녀오너라. 네, 정좌수님. 자객 한 사람이 그 한 묶음을 받아들었지요. 한양으로 떠나는 그 한 사람의 뒷모습이 마당에 묶인 5사람의 마지막 한 줄기 희망까지 한양 쪽으로 가져가는 듯했습니다. 엄니, 도리의 음성이 한 번 더 들렸지요. 막순이가 묶인 손으로 어린 것을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순이의 가슴께에는 이제 손수건이 없었지요. 그 자리에는 빈 한 칸과 어머님의 마지막 음성과 4년의 한 자리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막순이의 입에서 그 두 마디가 한 번에 새어 나왔지요. 그 긴 시간 산골에서 한 번도 부르지 못한 그 두 마디가 한대감의 자객이 한양으로 떠나는 그 새벽에야 한 번에 새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이도가 막순이의 어깨를 한 번 가만히 짚었지요. 그 손이 막순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는 듯한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5사람 위로 첫 새벽 햇살이 한 번 더 비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햇살이 5사람을 살릴 마지막 한 손인지, 한양으로 떠나는 자객의 발걸음을 비추는 햇살인지를 그 시각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5사람 위로 첫 새벽 햇살이 한 줄기 더 비쳤지요. 박이도가 묶인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대감의 자객 한 사람이 한양으로 떠난 그 시각, 박이도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마디가 다시 한 번 떠올랐지요. 한술의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느니라. 영감님의 한마디. 박영감댁 첫날 밤 마루에서 죽사발을 들고 들었던 그 한마디가 이 새벽 마당에서 박이도에게 한 가지 답을 주었습니다. 박이도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한 가지 패가 두루마기 등 뒤에서 한 번 더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형수님. 네, 박선비님.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겠소이다. 이 사람은 한양에서 내려온 자맹 어사이요. 부친의 거두심을 갚는 일에 그 긴 시간이 걸렸으나 어사의 마패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리가 있소. 오늘 새벽이 그 한 자리가 되겠소이다. 박선비님, 어사라고요? 자맹 중이라 마패를 두루마기 등 뒤에 묶어 두었지요. 정좌수가 손수건은 찾았으나 등 뒤 마패는 한 번도 더듬지 않았소이다. 박이도의 그 한마디에 막순이의 손이 한 번 가만히 떨렸지요. 박선비님이 자맹어사라는 한 사실이 그 긴 시간 한 번도 짐작하지 못했던 한 가지 답이었습니다. 사랑채 살인문 쪽에서 새 발걸음이 또 한 번 울렸지요. 그러나 그 발걸음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군졸 5과 그 앞에 한 양반이 걸어 들어왔지요. 정좌수, 이 사랑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소이까? 회청동 현감의 음성이었습니다. 박영감의 2번째 종이 쪽지가 마을 끝 또 한 사람을 거쳐 새벽 늦게 현감의 손에 닿은 것이었지요. 박영감이 한 가지 일에 2가지 길을 준비한 그 한 손이 5사람의 마지막 한 줄기 답을 가지고 온 자리였습니다. 현감님,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랑채에 침입한 도적들이요. 한대감께 보고하던 길이요. 정좌수의 음성이 한 번 떨렸지요. 그 떨림이 정좌수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현감님, 박이도가 마당에서
한 번 더 음성을 높였지요. 이 사람은 한양에서 내려온 자맹 어사요. 마패가 이 두루마기 등 뒤에 있소이다. 풀어주시지요. 아, 어사라 하시오. 현감이 한 번 바기도를 살폈지요. 곤졸한 사람이 바기도의 등을 풀어 마패를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진짜 마패였지요. 엎드려라. 어사 행차이시다. 현감이 한 번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대감의 자객 5도 칼을 한 번에 내려놓았지요. 정좌수가 한 번 무너지듯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좌수, 그 손수건과 거래 장부와 종이 쪽지를 즉시 내놓으시오. 바기도의 음성이 한 번 마당에 울렸지요. 정좌수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두루마기 안쪽 한 묶음을 내놓았습니다. 어사나리. 이 사람은 한대감의 협박에 못 이겨 정좌수, 김덕수의 누명 회계 장부를 위조한 것은 누구의 손이요? 그건 최향리요입니다. 최향리가 모든 일을 한 손으로 처리했습지요. 이 사람은 그저 한대감의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옵니다. 그렇다면 최향리를 부르시오. 곤졸한 사람이 마을 안쪽으로 한 번 사라졌지요. 잠시 후 키가 큰 향리 한 사람이 사랑채 마당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최향리였지요. 최향리. 그 회계 장부 일을 한마디 고하라. 최향리가 한 번 정좌수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에 한 번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곧 최향리는 마당에 한 번 무릎을 꿇었지요. 어사나리. 이 사람은 그 긴 시간 한 가지 짐을 이고 살았습니다. 정좌수의 협박에 못 이겨 회계 장부를 위조했고 사찰 약사사 노승께 그 진본 장부를 기탁해 두었습지요. 노승께서 이 사람이 자수할 그 한날을 4년이나 기다리셨소이다. 정좌수의 얼굴이 한 번 더 굳었지요. 측근 한 사람이 자수한 그 한 자리가 정좌수의 마지막 변명조차 한 번에 무너뜨린 자리였습니다. 노승을 부르시오. 진본 장부를 가져오시오. 바기도가 한 번 더 음성을 높였지요. 잠시 후 약사사 노승이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진본 회계 장부 한 권을 들고 있었지요. 어사나리. 이 늙은이가 이 한 권을 약사사 한 구석에 묻어두었소이다. 한 사람이 자수할 그 한 날만을 기다리며 노승이 진본 장부를 바기도에게 건넸지요. 바기도가 그 장부를 펼친 그 순간 그 긴 시간 풀지 못했던 김덕수의 누명이 한 번에 풀리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덕수의 무죄가 이 장부 한 권에 있소이다. 정좌수와 한대감 두 사람이 함께 빼돌린 곡식이 이 장부 한 페이지에 적혀 있소. 정좌수는 즉시 한양으로 압송하고 한대감께도 즉시 사람을 보내야 하오. 네, 어사나리. 군졸들이 정좌수의 두 팔을 한 번에 묶었지요. 정좌수가 마당에서 한 번 더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기도가 막순이의 묶인 손을 한 번 풀어주었지요. 막순이가 풀린 손으로 어린 도리를 한 번 안았습니다. 묶인 채 차마 안아주지 못했던 그 한 손이 이 새벽에야 어린 것을 한 번 안아주는 자리가 된 것이었지요. 우리 도리. 엄니. 박영감의 의식이 그 사이 한 번 가만히 돌아왔지요. 옅게 눈을 뜨고 마당의 전경을 한 번 살피더니 박영감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다시 한 번 새어 나왔습니다. 한 술의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느니라. 영감님. 막순이가 박영감의 손을 한 번 잡았지요. 박영감이 가만히 막순이의 손을 받았습니다.
박영감이 막순이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 한 손이 오늘 새벽 막순이의 손에서 박영감의 손을 잡아주는 자리가 된 것이었지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회청동 마을 동쪽 끝 산자락에 바싹 붙은 박영감 댁 마당에서 어린 도리가 글을 한 권 펼치고 있었지요. 박이도가 한양에서 보내주신 첫 글책이었습니다. 엄니, 이 글자가 우리 아버지 이름의 글자예요. 도리가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가리키며 막순이를 올려다보았지요. 막순이가 가만히 어린 것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너희 아버지께서 늘 적어 두시던 글자이지. 이제 우리 아들이 그 글자를 한 번 더 적어보거라. 도리가 작은 손으로 글자를 한 번 따라 적었지요. 막순이의 가슴께에는 김덕수의 손수건이 다시 한 번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대감의 손에서 다시 돌아온 그 한 글자가 이제 어린 도리의 손에서 한 번 더 그려지고 있는 자리였지요. 박영감이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회복이 더딘 자리였으나 그 한 손은 여전히 집신을 한 짝씩 짜고 있었지요. 막순 어멈, 네, 영감님. 이 늙은이가 평생 한 일이 있다면 자네 모작게 한 가지 더 가르치는 일이지. 한 술의 정.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법이야. 네, 영감님. 잊지 않겠습니다. 첫눈이 그날도 한 번 더 펑펑 내렸지요. 막순이가 어린 도리를 한 손에 잡고 박영감 댁을 한 번 나섰습니다. 마을 끝 작은 무덤 한 자리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 무덤에는 김덕수와 시어머니가 합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누명에 묶여있던 남편과 매정함에 묶여있던 시어머니가 한 자리에 함께 누우신 무덤이었지요. 여보, 어머님. 막순이의 음성이 첫눈 위에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한 술의 정이 우리 모자를 살렸습니다. 영감의 누명도 풀렸고 어머님의 한 마음도 풀렸지요. 박선비님께서 한양에서 그 긴 길을 견디신 그 한 발자국이 우리 모자를 이 자리에 데려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엄니, 네,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께서 이 한 글자를 적으셨던 게 다 이 한 마음을 위해서였대요? 우리 아들. 한 마음이 한 글자가 되고, 한 글자가 한 술의 정이 되고, 한 술의 정이 한 해 한 해를 견디는 한 손이 되었지. 한 술의 정은 하늘이 잊지 아니하신 법이란다. 옛 어른 한마디가 평생 한 자리 위에 서 있는 법입니다. 한 술의 정도 하늘은 잊지 아니하시니 베푼 한 손은 언젠가 다시 베푼 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